발생 다음 날 해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부인가 해군인가에서 유가족을 불러 모았어. 그 천안함 가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지도를 하나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지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그 대청도 오른쪽, 그러니까 대청도 서남 쪽에 X표가 되어 있어. 여기가 좌초 지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저기 뭐야 X표가 되어 있어. 여기가 침몰 지점. 한번 좌초가 됐는데 그 배를 억지로 빼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침몰했다는 거야. 근데 이 배가 어떤 배였냐? 굉장히 오래된 배였던 거예요. 원래 이게 천안함이 어떤 배였냐? 맨 처음에 계획은 2,000톤급으로 설계를 한 거야. 2,000톤급의 배를 설계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방 예산이 부족했대. 그래서 2,000톤으로 지어야 되는 배인데 이거를 1,200톤으로 만든 거야. 근데 1,200톤으로 만든 배에다가 무기는 2,000톤급으로 무기를 실은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뒷부분에 이 그 하중을 되게 많이 받은 배였던 거지. 그리고 이 배가 그 천안함 침몰하기 전부터 계속 저기 침수가 있었던 거야. 배가 샌 거야. 배에서 막 물이 흐른다고 막 그런 여러 군인들이 제대 장병들이 증언을 했어. 그런데다가 이 배가 늘 뒷부분이 무거우니까 배가 앞부분이 떠서 다닌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앞부분이 떠서 다니다 보니까 앞부분의 600톤 정도가 항상 너무나 무리를 받았던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게 피로 파괴라 그래갖고 이 철근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 파도를 탈 때 파도 위에 이렇게 배가 올라타면 앞뒤를 받쳐주는 게 없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지나치게 힘을 받고 그러다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약해져서 어느 날 쪼개질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피로 파괴라는 거야. 그래서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좌초가 됐을 때 그렇게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제주도 앞바다에서도 그 해인가 그 다음에 해인가 배가 두 동강이 나. 좌초돼가지고. 그리고 그 천안함 발생 전에 그 사고 해역에서 또 배가 두 동강이나 중국산 배가. 그래서 이제 이 배들이 그 피로 파괴 현상으로 두 동강이 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천안함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좌초가 있었다는 거는 증거가 있는 거야. 근데 좌초된 배를 왜 빼서 나갔느냐? 그게 문제였던 거지. 그랬더니만 이제 그 함장이 천안함 함장이 부임한 지 일주일인가 밖에 안 됐대. 일주일인가 한 달밖에 안 돼갖고 그 바다를 모르는 초임 함장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대청도 도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청도가 거기 있는 섬 주민들이 원래 그렇게 큰 배는 거기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날 밤 이 천안함 들어왔었다. 큰 배가 들어왔었다. 근데 거기가 어떤 땅이냐면 옛날에 한국전쟁 당시에는 물이 빠지면 모래가 흙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거기가 한국전쟁 때는 활주로로 썼던 그런 암초가 있다. 그런 암초가 있는 지점에 천안함이 들어왔었던 거다. 그래갖고 이게 이 사고가 난 거야. 근데 이 초짜 함장이 당황을 했는지 그 배를 뒤로 뺀 거예요. 이게 배가 떠서 가니까 앞부분에는 안 걸리고 간 거야. 그러다가 뒷부분에서 이제 암초에 걸렸잖아.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고 이 애들 내리면 아무도 안 죽는데 얘가 당황하니까 막 억지로 뒤를 뺀 거야. 그래갖고 그 배에 스크류가 이렇게 휜 방향이 저기 좌초의 증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 전문가들이. 배를 빼가지고 깊은 바다로 가면서 이 가운데로 막 침수가 되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배가 동강이 났다라는 이제 주장이 있었어, 그 당시에. 근데 또 다른 주장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 천안함의 항로 여기가 좌초 지점, 여기가 침몰 지점인데 좌초 지점하고 침몰 지점을 연결한 이 선과 전혀 다른 위치 삼각형의 꼭지점 부분이 있어. 여기가 누구냐? 한준이라는 한 누구누구 준이가 죽은 지점이야. 그러면 천안함이 그러니까 함수하고 한미가 발견된 지점이 있는데 제3의 지점에서 그 한준이라는 사람이 죽은 거야. 거기서 뭘 꺼내다가. 그럼 도대체 뭘 꺼내다가 죽었냐?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논란거리가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 얼마 전에 영국의 무슨 영국의 박사하고 우리나라 교수하고 둘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어. 그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렸어.
그 학술지가 그 우리나라 교수가 누구냐면 지진파를 연구하는 교수야. 지진파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그 당시 천안함이 사고가 날 당시에 그 시간대에 지진파를 연구해 보니 이거는 약 1200톤 정도 되는 잠수함하고 부딪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지진파다. 그게 국제학술지에 실렸어. 그게 2달 전인가? 그죠?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그게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실린 거야. 그 당시에 천안함이 침몰할 당시에 그 지진파를 연구했는데 그 지진파라는 게 뭐냐, 만약에 폭발이 있었으면 엄청난 그 지진파의 진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진파가 되게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거야. 폭발은 한 번은 빡 일어나는데, 즉 굉장히 규모가 큰 몇 미터 정도, 몇십 미터짜리 이물질하고 부딪히는 그런 지진파가 잡혔다라는 그 논문이 나왔어. 그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린 거야. 되게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그게 천안함에 대한 의혹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빨갱이년아, 이런 빨갱이년 종북 세력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잖아. 근데 여기서 또 종북 세력이란 북한 말을 따라야 되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구나. 북한에서 자기네도 안 그랬다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종북이라 그러는구나. 북한이 자기네가 안 그랬다 그랬어. 근데 봐봐요. 북한 그러면 뭐야? 허세로 먹고 산 애들이잖아. 그 당시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조사 내용이 맞다면 일본의 해군이 뭐라 그랬냐면 북한의 잠수함 전쟁 기술이 세계 최고다라고 인정을 했어. 일본의 해군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해군 장군 출신으로 예비역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제독 출신의 예비역이야. 그 사람 만약에 한국의 발표가 맞다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한국 해군을 밥통으로 만들 수 있고 일본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 전투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북한이 아니라고 그러네? 이 문제는 지금 아직 그래서 해명이 안 된 부분이야. 그런데 망치 부인이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고 세월호 망치 부인 써붙이고 있다고. 네가 언제 천안함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적 있냐? 나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사람이야. 2010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진상 규명을 요구한 사람이야. 여기다 천안함도 써줘?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대한민국에서 천안함이 정말 북한 탓이냐라고 질문만 해도 빨갱이로 몰리는 거, 이거 아주 부끄러운 거죠. 이렇게 허술한데 지금 정부의 조사 내용이 다 뒤집어졌다는데, 그런데 왜 그걸 질문하면 빨갱이냐고. 아니 묻지마 종북이야?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면 무조건 종북이라는 이 편견, 이걸 버려야 된다. 누가 시비 걸어? 자, 침 발랐냐고? 왜 침을 발로? 아니 거짓말은 국방부가 했는데 왜 내가 침을 발로? 내가 지금 얘기한 내용이 내가 5년째 떠든 내용이야. 만약에 이 내용 중에 신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잡혀갔겠죠. 그죠? 내가 이 내용으로 5년째 방송을 했다고. 근데 만약에 이 내용에 내가 하나라도 신문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했으면 날 벌써 잡아갔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어디다 대고 침 발랐냐고 물어봐. 침은 이명박이 바른 거지. 자, 그래서 이 미 해군 기밀 문서에도 드러나 있는 그 천안함의 비밀, 천안함 5주기와 관련해 안전대표는 합조단의 보고서는, 그러니까 합동조사단, 비과학성과 비양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승원 교수, 서재정 교수, 김소구 지진연구소장 등 양심적인 학자들이 있다는 것에 기쁨을 가진다고 전했다. 안전대표는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있는 잠수함과 어뢰, 미사일 등의 신호처리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리 그 이명박 빠돌이들이 나타나가지고 듣보잡이라고 그러겠지. 옛날에 내가 그때 뭐였지? 뉴욕타임즈를 얘기했던가? 뉴욕타임즈를 얘기했더니 듣보잡 신문이라고 그래갖고 어이가 없어서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했더니 그것도 듣보잡이라고? 조선일보 말고는 다 듣보잡인 애들이죠. 예.
정말 황당했던 기억. 첫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예, 그 미 해군 기밀 문서에 드러나 있는 그 천안함의 비밀, 아직도 천안함에 대한 진상은 예,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뭐 지금 별풍선 리액션 자꾸 얘기하는데요. 원래 우리 방에서는 별풍선 리액션이 있어요. 100개까지는 못 본 척의 리액션이었고 101개부터는 벙어리 리액션, 1000개부터 강태 리액션, 10,000개는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블랙 리액션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국정원과 종편들과 싸움 중이잖아. 그래서 이제 투쟁기금이 많이 필요해서 내가 엊그저께부터 그 별풍선에 대한 제한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액션을 통일했어. 모두 못 본 척하는 걸로. 됐어? 예. 이게 이렇게 별풍선을 많이 쏘신 분한테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감사 인사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또 막 많이 쏘신 분한테 감사하다 그러면 이 뭐 좀 조금 쏘시는 분들이나 쏘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못하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려요. 예. 아, 별풍선 누가 안 받아? 내가 별풍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별풍선을 너무나 좋아하면 이 별풍선을 많이 쏴놓고서는 그걸로 막 뭐 벗어봐라 춤춰봐라 이런 미친놈들이 가끔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그동안은 별풍선에 제한을 뒀던 거지. 물론 지금도 나한테 뭐 별풍선 쏴놓고서 뭐 춤춰봐라 이러면 확 죽여버릴 거야. 그냥 배를 갈라버릴 거야. 자, 두 번째 뉴스 들어갈게요. 자, 이러면서 자 미군 부대에 미군 부대가 멋지긴 뭘 멋져. 나도 별풍선 좋아한다니까.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채팅창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망치 부인님 별풍선 싫어하십니다. 아, 내가 왜 싫어해? 내가 별풍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많은 별풍선은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못 본 척 하는 거지. 이게 왜냐하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뭐가 있었냐? 돈은 그 필요한 이상 있으면 안 돼. 내 경험상 돈이 필요 이상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 필요 이상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나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실 돈 나갈 일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지 말자. 그래서 내가 나의 돈에 대한 관념은 뭐냐면 돈은 너무 없어서 비굴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을 만큼, 그리고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필요한 만큼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시세끼 안 굶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거처가 있으면 그만큼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집을 왜 두 채씩 갖고 있냐고. 안 팔려서 그래요. 아, 그러면 뭐하러 집이 안 팔렸는데 또 하나 집을 가졌어. 뭐하러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냐고. 살지도 못하는 집을. 그러면 집값만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가 물질관을 바꿔야 돼. 이 무조건 부자 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심, 그게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 이게 이제 왜 유럽에 가보니까 굉장히 낡은 집에 몇백 년 된 건물에 그냥 다들 살아. 그냥 그 안에서 개성 있게 꾸며가지고 살고 수리해서 살고. 근데 우리는 그냥 죄 때려 부시고 뭐든지 새로 만들고. 근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좋은 게 없다는 거잖아. 그거 알죠? 새집중후군. 새로 막 본드 칠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특히 이 실크 벽지가 그렇게 나쁘다며. 실크 벽지를 바르는 본드가 그게 화학 성분이라 아토피 있는 애들한테 되게 안 좋다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관을 바꿔야 돼. 물질관을. 자, 우리 미군 부대 얘기로 넘어갈게요. 동두천 미군 부대, 미군 캠프를 이게 몇 년 동안 논의를 해왔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몇 년 동안 이 동두천 캠프 이전 문제가 그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 문제였어. 무슨 문제였냐면 이번에 그 캠프 5인가? 그 정확한 캠프 이름 좀 갖고 와봐. 이 캠프의 문제가 뭐였냐면 폐기물, 미군 부대의 폐기물 처리 부대였어. 그러면 이 폐기물 처리 부대가 뭐냐? 이게 이제 미국산 무기를 가지고 와서 맨날 훈련을 하잖아. 근데 이제 훈련을 할 때 기름을 넣잖아요. 탱크 이런 데다, 전차에다가 막 기름을 넣는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면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기름을 넣어놓으면 안 되는 거야. 몇 달 동안 그 탱크 기름을 넣어놓으면 그 전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대.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탱크에 넣었던 휘발유를 어떻게 했냐? 그냥 땅에다 버린 거야. 땅에다 그냥 쏟아버린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을 100m를 파내려갈 때까지 그 휘발유가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 땅으로 버려진 그 폐기물에, 화학 폐기물에 비가 오면 그게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하수로 흘러 들어간 그 화학 폐기물이 또 다 발암 물질이야. 그 발암 물질이 그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캠프 문제를 몇 년 동안 싸운 거야. 뭐냐면 이 주한 미군이 쓴 그 땅을 100% 깨끗이 정화한 다음에 돌려달라. 그게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야. 근데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쿨하게 그냥 줘라. 예. 그냥 받기로 했다는 거야.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다른 나라의 미군 부대는요, 그렇게 토양을 오염시키면 그걸 100% 정화해서 돌려놓는데 정화 비용을 내는 거야, 미군이. 그런데 우리 박근혜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받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백억의 정화 비용을 우리가 내야 되는 거야. 예. 여기는 무조건 정부 탓이네. 야, 그 캠프를 그냥 정화 비용 없이 받기로 한 게 정부인데 그럼 누구 탓을 하리? 동두천 주민 탓을 하리? 아니, 정부에서 잘못해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냐니. 정부가 잘못한 걸 그럼 우리 국민 탓을 하리? 아, 나 이거 진짜. 그렇죠. 그 비용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 몇 년 동안 이게 논쟁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그냥 정화 비용을 우리가 내기로 하고 그냥 받았어. 그냥 받기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동두천 주민들하고 시민단체에서 막 비판하고 있는데 뭐 조선일보에서 내일쯤 뭐라 그럴까요? 이 종북 세력이라고 또 욕을 하겠죠. 뭐 환경을 생각해도 종북 세력이야? 토양오염 반대해도 종북 세력이야? 니네는 말만 막히면 종북 세력이야? 정부가 잘못해서 정부를 비판해도 종북 세력이야? 연병? 그럼 세상에 종북 세력 아닌 사람이 어딨냐? 왜 그린피스로도 종북 세력이라 그러지? 자, 그 다음 이야기. 어머, 어떻게 오늘 불타는 10미닛을 안 했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음 이야기. 뉴스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는 거야. 자, 다음 이야기는요. 벤츠 여검사 무죄. 와. 그녀를 사랑하면 벤츠를 주세요? 야. 벤츠 여검사. 그러니까 이 벤츠 여검사한테 뭐 이게 누가 접근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귀면서 내연 관계를 맺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벤츠도 사주고 신용카드도 줘서 2천만 원어치를 마음껏 쓰게 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런데 그 여검사가 그놈의 편의를 봐준 거야. 근데 대법원에서 그 여검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야. 그 벤츠하고 그 신용카드는 사귄 다음에 준 거고, 그러니까 뭐 시점상 그렇게 편의를 봐준 거랑 시점이 일치되지만 그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하기 전에 사귀기 시작했으니까 상관없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대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을 못 믿겠다는 거야. 예. 만약에 이게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이 벤츠 여검사는 무조건 유죄죠. 대가성을 입증을 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유죄야. 그런데 대한민국 도대체 그 벤츠 여검사가 누구라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준 거냐? 만약에 그 여검사가 무슨 뭐 백혜련 검사였다든가, 아니면 누구냐, 우리 진 검사, 진남매 있잖아, 왜? 검사 출신 국회의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받았다면 벤츠 전동 벤츠만 받아도 진선미 검사가 그런 거 받았으면
왜 그 애들 타는 거 있잖아, 왜. 그 뭐야, 전동으로 움직이는 거. 그것만 받아도 뇌물이라고 지랄했을 거면서. 도대체 그 여검사는 뒷배경이 누구야? 그 뒷배경이 누구라서 그걸 어떻게 벤츠를 받고 편의를 봐줬어. 근데 그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냐? 그게 뇌물이 아니면 뭐가 뇌물이야? 이러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너져 있는 거죠. 그 뒷배경이 누구야? 그게 진짜 궁금하네. 뭐 새누리당 쪽 검사야? 그래서 그래? 뭐 아니면 그 친인척이 뭐 새누리당 쪽이야? 그래서 그래? 어떻게 이게 무죄가 나오냐고. 만약에 문재인하고 친한 검사가 그랬다면 그거 바로 유죄 나오지 않았겠어요? 문재인이나 새누리당하고 친한 검사였으면 무조건 유죄 나왔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리고 만약에 노무현 때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노무현 때 검사가 이렇게 1억짜리 벤츠를 받고 무죄를 받았으면 대한민국 조중동이 침묵할까요? 침묵 안 했겠죠? 대법원 모두 물러나라고 지랄했겠지. 그리고 그 검사를 고용한 검찰청장 물러나라, 법무부 장관 물러나라, 대통령도 사퇴해라 그랬겠지. 대한민국의 법의 정의가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면서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말이에요. 김영란법.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의 문제점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김영란법은 원래부터 우리나라에 뭐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 그래서 고위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대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김영란법이었어. 그죠? 뭐 그냥 나가. 아마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앉아서 여기서 지랄이세요. 그래요. 미안해요. 아유, 들어올 때 이거 무슨 지능 검사를 할 수도 없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채팅창이 그냥 잠깐만, 지금 내 채팅창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이에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또 누구야? 쓰레기 다 치웠나? 또 3인 1조구나. 아유, 어떻게 얘네들은 패턴이 안 바뀌어. 벌써 9년째 3인 1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들어올 때는 패턴이 있어요. 가령 이제 아침에 뭐 한 150명 정도 있을 때 혼자 들어오는 경우, 야, 얘는 보통 팀장급이야. 혼자서 1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제 팀장급이고, 보통 그렇게 안 들어와. 왜냐면 1인이 들어왔다가도 개쪽 팔리고 나가는 꼴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2인 1조로 와요. 한 놈이 헛소리를 찍찍 해대면 또 한 놈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누구님 의견에 공감, 뭐 이러면서 2인 1조로 들어와. 근데 이제 그게 안 먹히면 이제 3인 1조로 와. 그러면 이제 한 놈이 떠들고 두 놈이 막 주거니 받거니 동의해 주는 거야. 그래도 이제 안 먹히면 그때는 5인 1조가 와. 두 명이 투입되는데 섹스 보지 자지 그거 막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 무슨 야동 사이트 계속 올리는. 그래서 3인 1조가 꼭 그 두 명의 야동꾼을 데리고 갖고 5인 1조가 돼. 그래도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갖고 안 먹힌다 싶으면 이제 그 5인 1조에 두 명의 야동꾼을 더 데리고 와. 이번에는 뭐 바다 이야기 뭐 이런 거, 로또 뭐 스포츠 토토 이런 거 갖고 들어오는 그런 애들을 꼭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채팅창에서 걔 난동을 피워. 그게 그냥 9년 전부터 그랬어. 9년 전부터.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들어올 때 이제 보통 들어오면 또 때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을 쫙 봐놓잖아.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그 웬만한 이제 그 아프리카 방송 3년이면 저 댓글원에 가계도가 그려져.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한 팀이구나 이렇게. 참 변함없는. 그래서 내가 이제 2009년부터 그랬잖아. 이게 다 팀장이 있다. 그래갖고 이 김 팀장이 애들 이제 그 조짜서 들여보내는 거다. 근데 꼭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했던 말이 그거 아니야. 김 팀장은 스피커를 지급하라. 그래서 내가 그때 별명이 정원이. 정원이네 김 팀장. 그러면서 맨날 얘기를 했어. 난 그때 농담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었더라고. 정원이네 김 팀장이 진짜 있었어. 야, 그 다음 내가 이런 말도 했지. 이 정원이들이 주로 이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갖고 거기서 댓글 작업을 한다. 그때도 그게 농담이었는데, 아유, 나중에 보니까 그 김 팀장이 강남 오피스텔에서 잡히더라고. 그냥 내가 얘기만 하면 그대로 다 그냥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 내가 참 이제 힘들어요.
어. 나 이제 내가 이 조선일보가 나에 대해서 기사를 쓴 내용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5일, 6일까지는 이제 지네가 그렇게 내가 그때까지 예언이었어. 근데 지네들이 나의 예언에 맞게 행동을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제 11일 날 가갖고 내가 이제 음모론을 펼쳤다고. 5일, 6일에 얘기를 했으면 음모론인데 11일에는 이미 니네가 다 따라서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게 음모론이 안 돼. 그냥 말만 하면 그대로 참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민망하다니까. 내 2012년에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아유, 애들이 그대로 됐잖아. 그 공덕역 사건. 나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무슨 인터뷰를 할 거다. 그 얘기까지 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냥 소름이 끼쳐가지고 내가 또 고민했었어요. 2012년에 이제 공덕역 사건이라고 어느 날 뭐 공덕역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이슈로 만들어 달라고 막 공덕역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원래 토요일 날 무슨 검색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네이버 검색을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공덕역이 떠? 아니야. 아프리카 검색을 했는데 막 공덕역에 막 쫙 방송 리스트에 뜨는 거야. 이거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것도 누구야?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딱 봤는데 공덕역 뭔가 수상한 거야. 그리고 네이버를 딱 봤지. 그러니까 뭐 네이버의 얘기에 의하면 뭐 네이버에 쭉 올라와 있는 누가 써머리 해놓은 거에 보니까 무슨 여대생이 실종이 됐고 그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하면서 찾아달라 그랬다. 그러면서 막 모든 방장들한테 공덕역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방에다가도 그 공덕역에 대해서 다뤄달라고 막 애들이 때로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시청자들이 막 나한테 걱정을 해가지고 문자를 막 보내는 거야. 큰일 났어요, 망치 부인님. 이러다 망치 부인이 욕먹게 생겼다고. 이 공덕역 무슨 실종 사건에 대해서 망치 부인이 방송을 지금 긴급 방송을 안 여시면 내가 막 욕을 먹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요거 내일 저녁 되면 요거 가짜라는 거 밝혀진다. 요거 딱 낚시 사건이다. 내가 그 토요일 밤에 그래. 토요일 밤에 요거 내일 딱 되면 진실이 밝혀질 거다. 내일까지만 나는 잠수 탄다. 그랬어. 딱 감이 오는 거야. 이거는 뭔가 낚기 위해서다. 근데 진짜 딱 그리고 나서 그날 오후에 밝혀진 거야. 뭐가 밝혀졌냐 하면 그 두 번째 날 다음 일요일 날 저녁 때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양아부지란다. 그래서 그 애를 학대해가지고 애가 가출한 거였다. 그렇게 간단히 끝났어. 그러면서 이제 그 애를 근데 막 데려다가 억지로 막 또 얼굴을 보이면서 방송을 한 거야. 그 내가 앞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걸 갖고 아프리카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여자애가 어디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할 거다. 뭐 한겨레나 경향 이런 데 가서 인터뷰를 할 거다. 그러면서 공격이 들어올 거라고 내가 6가지인가를 얘기를 했어. 그런데 그 6가지가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발생을 한 거야. 그때 보신 분 2012년 6월 달에 내가 6가지를 예측을 했는데 그 6가지가 그대로 발생하는 거 보셨던 분. 예. 그거 우리 증인이 그때 한 3,000명 돼요. 예. 내가 6가지를 예측을 했고 그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거를 한 3,000명이 봤어. 근데 그게 이제 완전 6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내가 문득 겁이 나는 거야. 이거 정말 수상하다. 아니 내가 얘네들을 이제까지 내가 계속 이 20몇 년을 지켜봐 왔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걸 내가 예측이 됐고 그래서 예측했어. 근데 그 예측을 내가 그날 일요일 밤에 내가 특별 방송을 해갖고 쫙 발표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측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예측대로 얘네들이 그대로 일을 진행을 시켜가지고 6가지 일이 다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이 됐는데 겁이 확 나더라고. 이거 혹시 나를 잡기 위한 나를 어떻게 걸기 위한 무슨 작전 아니야? 그래서 확 겁이 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방송 접고 잠수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이제 잡혀갈 거라는 막 감을 봤던 그날이었지. 잡혀갈 거란 예언하기 전날 사건이야. 그 내가 이제 이거 정말 수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 얘네들이 아무래도 나를 엮으려는 것 같다. 일부러 내가 얘기한 대로 다 해서 나한테 뭔가 문제를 제기하려는 것 같다고 내가 막 떨고 있었어. 그때 우리 딸이 내 얼굴을 딱 잡는 거야. 엄마. 그래. 그래서 그랬더니
엄마 생각을 잘 해보라고. 걔네들은 등치가 크고 일이 무능해서, 등치가 크고 무능해서 엄마가 얘기한 대로 일주일 만에 이 일을 따라올 수가 없는 애들이다. 그것들은 엄마의 예측대로 미리 작전대로 행동했을 뿐이지 엄마의 예측에 따라서 그들이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우리 딸이 딱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 이게 거대한 공룡 조직이 움직이는데 한낮 인터넷 방송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다고 그대로 이 언론사와 막 얘네들을 동원을 해갖고 그 일주일 동안 그 일을 맞춰가기에는 등치가 커서 못 따라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서 마음을 놨어. 나중에 딸한테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무슨 생각? 그러는 거야. 너 그 저기 산속에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였더니 자기 그런 말 한 기억이 안 난대. 나한테 자기가 그런 말을 해놓고 그러면서 우리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건 그런 놈들의 예측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런 어중이 떠중이 새끼들 왜 두려워하냐고 막 그랬어 딸이. 그래갖고 내가 그 말에 아멘 그러면서 내가 반성을 했단 말이야. 그 말에 대해서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했더니 그 말 기억이 안 난대. 딸이 나한테 했던 그 말은 하나님께서 딸을 통해 직접 얘기를 하신 거야. 정말 대단했다. 진짜 신기하죠? 이게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우리 저기 중계방에 벗들이 그냥 난리도 아니네. 살충제 뿌리고 있군요. 네, 계속 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말이 맞았지.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게 얘네들은 예측 가능해. 얘네들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여. 왜? 망치 부인의 예측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걔네들이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본질적 속성을 알기 때문이야. 얘네들은 이 무기 장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공화당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다. 이번에 이 김기종 사건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갈 거다. 그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거 본질적인 측면을 보기 때문이죠. 예. 어디서 막 울리고 그래? 하여튼 여기서 잠깐 내 깔때기 끝내고 넘어가서 여러분 그 얘기 봤어요? 아까 신문에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신문에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뭐냐? 지금 미국이 북한하고 비공식 대화 중이다. 그 얘기 봤어요? 미국이 북한하고 비공식 대화 중이래. 오바마 행정부에서 작년 11월에 그 쿠바하고 대화한다 그랬잖아. 쿠바하고 대화하는 그 시점에 똑같이 북한의 김정은하고도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야. 북미 관계에 대해서 그 기사 봤어요? 예. 북미 관계에 대한 개선점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대화를 시작했대. 그게 어디 나왔냐면 워싱턴 타임즈? 예.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에 났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러면서 그 워싱턴 타임즈에서는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하고 대화를 못 하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 뭐더라? 잠깐만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워싱턴 타임즈도 검색이 될려나 모르겠다. WT 그다음에 네이버에서는 안 나오네. 예. 네이버에서는 안 나오는데 그 워싱턴 타임즈라는 신문에서 워싱턴 타임즈라는 이게 세계일보의 자매지래. 그런데 이제 거기서 기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망치 옆모습은 김일성을 만나봤나 봐? 너 북한에서 온 간첩이냐? 대한민국 국정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 잡아넣어야지. 저 간첩들이 너무 많어. 예. 자, 구글에 나와요? 구글엔 나옵니까? 네이버에서는 안 나오고 구글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구글
그다음에 WT 요 얘기가 아침까지는 그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있다. 다음 뉴스에 나와요. 다음 뉴스에. 예. 한번 봅시다. 내가 네이버에서 본 게 아니라 저기 누가 보내준 텔레그램으로 봤구나. 북한, 미국과 관계 정상화 비밀 회담 중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비밀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워싱턴 타임즈가 보도했다. 빌 거츠 워싱턴 타임즈 부장은 10일,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 시간에서 WT, 그러니까 그 워싱턴 타임즈 홈페이지에 북한과 비밀 회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미 정부 취재원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관계 정상화로 이어질 계획의 일환으로서 북한과 비밀회담을 갖기 위해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와 비슷하다고 이 워싱턴 타임즈는 전했다. 미국은 쿠바와 캐나다, 바티칸시티에 몇 달간 비밀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해 12월 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은 북한 독재자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진정한 회담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에서 북한 및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어 북한과의 대화는 더욱 복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북한과 229 합의에 나섰다가 북한이 2달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 대북 대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전략적 인내 정책을 통해 북한과 대화에 미온적인 미국 정부에 대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라도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사실상 이달 말로 시한이 다가오는 이란과의 핵협상을 마쳐야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좌우지간 이런 게 지금 흘러나왔다면 지금 북미 간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북미 간에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되면 갑자기 통일이 닥쳐올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북미 간의 대화를 실패할 수도 있죠. 북미 간의 대화를 실패하고 또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북한과의 미국이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건 곧 뭐야? 돈이야. 돈이 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미 간의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이 육자회담이라는 거예요. 육자회담이 뭐냐 하면 남과 그러니까 남과 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의 한일, 그 다음에 북쪽의 중러, 그래서 이 6개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회담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한반도 비핵화 이 회담을 누가 주도했냐면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는 남한이 주도한 거야. 남한이 주도해서 모든 등거리 외교를 해서 6명을 자리에 모으고 거기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통일로 가는 구상을 막 해놨는데 그걸 이명박이 싹 말아먹어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지금 이명박 때 세워진 그 국내 강경 꼴통들의 주장대로 북한은 적이다, 북한은 주적이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면서 남북 대화가 지금 진전이 안 되잖아. 남북 대화가 진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리어 미국은 자기들의 실리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한다는 거죠. 특히 오바마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맨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부터 북한하고도 대화하겠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오바마가 작심을 했잖아. 작심을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출마할 게 없다. 그러니 나는 자유롭다. 이러면서 부자들한테 세금 내라. 그래서 그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 선언하고 쿠바하고도 대화하겠다. 더 이상 냉전 이념 전쟁은 없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북미 간의 대화까지도
이 오바마가 자기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오바마가 당선될 때, 초선에 당선될 때 주장했던 내용들을 지금 오바마가 자기 임기 말기에 가서 막 진행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남한 정부가, 우리 정부가 그 제대로 된 흐름을 잡지 못하면 미국과 북한 둘 다한테 왕따 당할 수도 있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 민주당의 인기가 계속 있다가 이 힐러리 클린턴한테 뭔가 악재가 터졌어. 뭐였더라? 보좌관이었나 누구였나 사고를 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의 민주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이 1등을 계속 달렸는데 계속해서 1등을 달리니까 막 견제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힐러리 클린턴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힐러리를 넘어설 만한 공화당 후보가 없다는 거야. 잘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 대통령을 낼 수도 있는 상황. 그러면서 민주당의 인기가 미국 안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이때 우리 정부가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참 바랄 걸 바라야지. 그죠? 예. 바랄 걸 바라야지. 그냥 자기 할 비판하면 죄 종북이라고 그러는 그냥 생무식한 인간들하고 같이 통일이 대박이라고 하면서 대박이 왜 대박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여튼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근데 하여튼 외교 문제는 우리나라의 외교 문제가 참 심각하다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게 반도 국가잖아요. 반도 국가는 뭐가 중요하냐면 교류가 중요한 거야. 반도의 가장 큰 장점은 대륙으로 가는 길목이라는 거거든. 그 대륙으로 가는 길목을 잘 역할을 한다는 게 소통이야, 소통. 소통이 있어야 반도 국가의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의해서 가로막혀서 대륙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거, 그게 문제야. 그런데다가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뺏기잖아요. 1905년에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뺏기기 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외교적인 안목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 국제사회를 제대로 봤단 말이야. 정권이. 그랬는데 이제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뺏긴 이후 우리나라의 외교부는 친일이 장악을 해버린 거야. 해방이 된 다음에도 외교는 친일파들이 장악을 했어.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이 친일파들이 자기네들의 친일 전력을 씻기 위해서 그대로 미국에 줄을 쓴 거야. 그래서 미국을 신처럼 떠받드는 숙미 친일파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의 에너지의 52%가 오로지 미국 쪽에 다 처박혀 있는 거야. 전 세계 157개국, 187개국하고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교 능력의 52%를 미국에다만 쏟아붓고 있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더 많은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 그리고 유럽이고, 중국하고 유럽을 합치면 미국하고의 교역보다 훨씬 많이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외교 역량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의 외교부가 외교 정세를 못 읽어. 국제 정세를 못 읽는 거야.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야? 우리 서민들이 보는 거야. 이 중국이나 유럽이나 아랍 얘네들하고의 관계를 못 풀면 결국 물가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소기업의 수입 수출에 문제가 생기고 국내 서민 경제가 무너지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제대로 못 보는 외교부, 문제가 뭐냐? 외교부가요, 옛날에 외무고시라는 걸 봤어요. 근데 점점 외교부에서 외무고시를 없애는 거야. 외무고시를 없애고 외교관의 자녀들한테 대를 이어서 외교관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외교관을 뽑을 때 특채를 해. 공채를 안 하고 특채를 하면서 외국에 살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거야. 주재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결국은 외교관의 자녀가 외교관이 또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나라에 대한 외교 인맥을 가문에서 사유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인 정세에 대한 정보가 정부로 이렇게 취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려시대 음서제도야. 나라가 망할 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이게 외교부에서는요, 아예 그런 애들의 부르는 명칭이 있어. 이미 오랫동안
아버지들의 외교 활동을 가지고 자식을 뽑아가지고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더라? 똥돼지라고 부르던가? 아버지의 그 그늘, 아버지의 그늘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늘을 가지고 외교관으로 들어온 애들, 외교부에 들어온 애들을 똥돼지라고 부르는 별칭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정말로 힘들게 외무고시 돼서 붙은 애들은 막 이렇게 뺑뺑을 돌리는 거야. 열악한 대로 돌려. 그리고 그런 똥돼지들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부의 승진 잘 되는 인맥에 다 배치해놓고, 그 나라 꼴이 이 모양이야. 이것도 없애야 돼. 나는 그 난 노무현 대통령 때 잘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로스쿨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모든 책임을 노무현한테 물 수는 없어.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던 로스쿨 제도하고 현행 진행되는 로스쿨 제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노무현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에 동의했던 이유가 뭐냐? 고시페인. 젊은 애들이 막 수십 년 동안 고시에 매달리면서 그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고시페인을 없애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를 두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했던 로스쿨은 엄청난 장학금으로 가난한 집 아이들도 머리만 좋으면 로스쿨에 들어가서 어느 과정을 밟으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러면서 되게 인원도 많이 뽑는 걸로 그렇게 허락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이 변호사들, 법조계에서 그걸 거부한 거야. 변호사가 너무 늘어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로스쿨의 학생 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장학금 제도를 없앤 거야. 그래갖고 로스쿨이 돈 있는 애들만 그 로스쿨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은 거죠. 그러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사법고시가 살아있는데, 나는 우리나라의 사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외무고시, 이 행정고시 이런 고시들은 없애면 안 된다고 봐. 이런 고시 제도를 없애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원래 옛날에 횟수 제한이 있었대. 횟수 제한이 있었는데 그 횟수 제한이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고 그 횟수 제한을 안 뒀다는 거야. 그 횟수 제한을 없앴다는 거야. 그래서 아예 고시 제도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건 횟수 제한을 두고 고시 제도를 부활할 것이냐, 횟수 제한 없는 고시 제도를 부활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게 고시 페인이요, 이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에만 있는 게 아니야. 공무원고시. 지금 30대들 중에요, 10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한 애들이 있어. 근데 10년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일도 안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아니야. 매번 떨어지니까. 워낙 공무원이 되는 게 적어요. 공무원을 뽑는 숫자가 완전히 가뭄에, 그러니까 사막에서 바늘 찾는 숫자만큼밖에 안 뽑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거야. 당선? 그걸 뭐라 그러지? 뽑히는 거? 합격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들이 오래된 자괴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시 페인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시제도는, 그래서 우리가 고시제도는 필요하다. 고시제도는 필요하고, 특채 인원은 10%를 넘지 않아야 되고, 고시제도로 90%를 뽑아야 된다. 그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스쿨 출신들이 변호사로 지금 취업을 시작했는데, 그 로스쿨 출신들한테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준대잖아. 로펌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굉장히 월급도 조금 주고 막 일도 많이 시키고 인턴으로 채용하고 그러다 잘라버리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야. 정통 고시 출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로스쿨 출신들의 막 그 분노가 또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좌우지간. 그 고시는 과거에 우리 조선이나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와 같은 것이고, 그 과거 제도는 서민의 집안에 태어났어도 자기가 머리가 좋으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고시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공무원 시험에 막 그 몰입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런 고시 준비는 3, 4번으로 끝내야 된다.
내 정말 우리 저 시청자들 중에 혹시 고시 준비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건, 고시 준비는 3-4번에 끝내야 돼요. 3번 안에 합격 안 되면 될 가능성 거의 없어요. 3번 안에 안 붙으면 붙을 가능성이, 3번 이상 시험 봐갖고 붙은 사람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법고시 당선자들, 합격자들 중에서도요 10% 미만으로 알아요. 대부분 3번 안에 합격이 돼야지, 3번이 지난 다음에 뭐 7수 8수 해갖고 고시 합격하는 얘는 10% 이내야. 그러니까 그 내가 10%가 될 수도 있잖아요. 10%가 될 사람이었으면 이미 3번 이전에 붙었다고. 그러면 이제 3번 이후에도 붙는 사람은 특별히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다든가 뭐 그런 사람들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시 준비,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 3번 이상 하지 마세요. 처음에 경험삼아 한번 보는 거야. 그래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2번째 보는 거야. 그런데 실패했다면 딱 한 번만 더 시도해 보는 거야. 그러나 3번 이상 했는데 안 됐다, 끝이야. 더 이상 하면 안 돼. 다른 일을 찾아야 돼요. 예, 다른 일을 찾아야 돼. 예. 그리고 공무원이 돼도 너무 힘들어. 지금 하급 공무원들 과로사가 많어. 왜냐? 하급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공무원을 안 뽑아. 작은 정부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나라에서 뭐 청와대나 뭐 이런 청와대 비서실만 계속 돈을 억대 연봉자로 뽑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무원은, 이 하급 공무원은 많이 필요해. 근데 많이 필요한 하급 공무원은 안 뽑고 지금 돈을 많이 받는 이 썩은 공무원들만 많이 뽑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급 공무원들한테 일이 너무 많아갖고 하급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많이 해요. 진짜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이 공무원 급수하고 이 일을 분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은 공무원 급수가는 월급만 관계 있는 거야. 일로 분류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똑같대. 그냥 대만이 그렇게 공무원 제도가 잘 돼 있대요. 대만은 공무원이 연봉도 높고, 근데 대만은 무슨 관청으로 장사하는 사람, 뭐 사업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 그 관청으로 찾아가지 않는데. 왜? 부르는 거야. 영업사원 부르듯이,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까, 무슨 서류에 대해서 의논이 필요하니까 한번 들러달라. 그럼 공무원이 잽싸게 달라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한테 나가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공무원이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이런 일을 처리하시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서 그걸 그 자리에서 처리해 준대요. 그래서 공무원이 정말 국민을 위한 서비스맨이라는 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대만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청렴도가 높은, 공무원 청렴도가 높은 나라라는 거야. 왜냐? 대만은 연봉이 높은 대신 만약에 부정부패하면 가차 없는 거야. 박살내고 연금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스스로 부정부패를 조심한다는 거죠. 예. 그런 나라 부럽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김영란법을 정말 잘 손대서 김영란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100만 원만 받아도 얘는 잘릴 뿐만 아니라 연금을 안 줘버리면 돼. 고위공직자가 뭔가 뇌물을 받고 틀림없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부당한 일에 대한 대가로 걔 연금을 뺏어버리면 된다고. 그럼 연금이 퇴직금이고 몇 억 되잖아. 그걸로 구상권처럼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이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연금을 뺏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입법부는 연금이 워낙 하찮기 때문에 별로 연금 갖고, 여러분들 국회의원 연금을 되게 막 신경 많이 쓰잖아요. 국회의원 연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더 비싼 연봉이 행정부 연봉이야. 행정부 소속 연금이 엄청나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부정부패는 어디서 생겨? 행정부에서 생기는 거야. 그러니 이 행정부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100만 원 이상 뭘 받았다. 그럼 연금을 뺏어버려야 돼. 그래야 공무원 연금 문제도 해결되고요. 군납비리 어떻게 하면 돼? 군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면 걔 연금을 뺏어버리면 된다고. 연금을 뺏어버리는 그 법을 만들면 군납비리 사라지고 공무원 행정비리도 사라져. 몇 억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똑바로 하게 된다고. 나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지금 고칠 부분이 있어. 수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김영란법이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위헌적인 법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아니 솔직히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선물 받으면 그거 뇌물이야. 어? 대가를 뭐 대가성 입증하고 어쩌고 필요 없어. 특히 행정부 공무원들 100만 원 이상 그거 다 뇌물이야. 그 다음에 뭐 이 사립학교 교원까지 늘어난 거는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야.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도 100만 원 이상을 받았다. 그거 잘라야 돼. 재단 이사장에서 자르는 그런 법을 그렇게 감옥 가고 감옥에 간 사람은 그런 비리로 감옥에 간 사람은 재단 이사장에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런 법을 만들어야 돼. 왜? 사립학교에서 100만 원을 받았다? 이거 뭔데? 학생 성적 조작이야. 성적 조작. 입학비리.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받는 거 그거 일체 금지시켜야 되고 어디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이 뇌물 그 100만 원 이상 뭐 주고받으면 그거 징역 보내야 돼. 그리고 퇴직금 몰수 그런 벌을 줘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원래 부패한 놈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거 바꾸는 시작이 김영란법일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 김영란법은 너무나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 부분도 고치면 돼. 근데 김영란법 전체가 나쁜 것처럼 그렇게 싸잡아 비난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물 좀 마실게요.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국회 해산하라고 댓글 달았던 사람 있어? 당신들은 정원이들의 농간에 넘어간 거야. 지금 박근혜 독재를 견제할 유일한 기구가 국회예요. 국회 해산하라고 지금 댓글 쓰고 있는 인간들 그거 다 정원이야. 오미자차예요. 햇볕 정책이 왜 실패한 정책이야. 이명박이 햇볕 정책의 성과를 다 내다버리는 바람에 다시 전쟁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안치환이 불렀어요. 어떤 유언.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뻑하면 우리 채팅창에 나타나갖고 북한으로 가자고. 이런 새끼들 잡아들이라고 국정원 있는 거지. 국정원에서 북한 가라는 놈들을 안 잡아들이고 말이야. 맨 댓글만 달고 앉아가지고. 햇볕 정책에 대한 질문이 들어서 간단히 설명하면 햇볕 정책이 뭐냐?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 1989년 이전에는요. 지구가 두 동강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이렇게 공 쪼개진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래서 소련, 중공, 동독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호가 돈 많나 봐? 법원에서 만나. 이 소련, 중공, 동독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권과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이 그 냉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소련, 중공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이 늘 있었어. 그래갖고 이 공산주의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자본주의 진영이 극복했냐 하면 서독에서 동독에다가 돈을 계속 준 거야. 서독에서 동독에다가 계속 돈을 줘가지고 그 동독의 공산주의를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통일비용이라래. 그래가지고 이 서독에서 동독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경제교류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동독이 공산주의 정신이 약해진 거야. 그런 와중에 비슷한 시기에 중국의 등소평과 그 다음에 소련에서 그 고르바초프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 그래갖고 얘네들이 뭘 했냐면 개혁 개방 정책이라는 걸 해. 그래서 원래 공산주의 철통같이 닫혀져 있는 동토에다 뭘 만드냐? 자본주의로 운영되는 특별 도시를 만드는 거야. 개방 도시. 그래갖고 그 개방 도시들을 만들어서 거기서는 자본을 외국 자본을 투자 받아갖고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그걸 전액 수출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 교류를 시작한 거야. 그걸 뭐라래? 개혁 개방 정책. 이제 소련 말로는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라 했는데 그 개혁 개방 정책이라는 게 먹힌 거야. 그래서 나중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는 게 야,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가 더 좋다. 그래갖고 소련이 무너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져. 중공도 야,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의 장점이 많다. 그래서 근데 무조건 지금 중국은요. 그냥 자본주의가 아니야. 국가가 계획 경제를 해. 중국은 공산주의는 포기했는데 사회주의는 또 포기를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 형태를 뭐라 그러냐면 혼합 경제 형태라 그래. 생산은 자본주의식으로, 그런데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그게 혼합 경제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중국이 그러면서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잖아. 그 개혁 개방 정책을 한국식으로 갖고 온 게 햇볕 정책이야. 그래서 그 개성공단 만들고 금강산 관광을 만들어서 계속 돈 맛을 보게 하자. 민간 차원에서 계속 이 북한 땅에 돈 맛을 뿌리자. 돈바람을 솔솔 불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강고하게, 없을 땐 몰라. 가난한 때는 모르는데 돈 맛을 한번 보면 눈에 뒤집어지잖아.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돈 맛을 보게 하자는 게 햇볕 정책이야.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반대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열다 말았잖아. 원래 이렇게 사람이 돌아올 것 같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은 그만큼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거야. 이명박이 우리나라에 참 못된 짓 많이 했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완구 총리가요. 예, 이완구 총리가 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자원외교, 방산비리, 사자방, 사자방 중에 4대강 빼고 자원외교하고 방산비리에 대해서 손을 대겠다. 그러면서 뭐 막 지금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MB 측근 아들이 하베스트 인수에, 그 자원외교 비리잖아. 하베스트 그 인수에 MB 측근 아들이 개입된 정황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뭔가 대대적인 부정부패와의 싸움을 할 것처럼 막 언론들이 막 침 튀기면서 홍보하고 있어. 야,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의 핵심은 이명박이야. 이명박이 측근도 아니고 이명박 측근 아들. 왜? 이명박 측근 아들의 사돈의 팔촌의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러고 얘기를 하지. 핵심은 이명박인데. 그리고 뻔히 지금 4대강도 다 감사원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 건 안 건드리고 뭐 마치 대대적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한 것처럼. 아저씨,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하려면요 님부터 총리 그만 내려와야지. 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부패시면서 무슨 부정부패와의 전쟁이야. 우리가 청문회 때 다 봤구만. 억대 연봉의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그리고 니네가 무슨 자격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송구하면 다냐? 지금 교도소에서 돈 몇백만 원 때문에 감옥 살고 있는 애들한테 걔네들은 송구스럽다라고 얘기하면 봐주냐? 악착가 지금 뭐 라면 끓여 먹었다고 3년형 때렸다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나발? 니들부터 내려가. 박근혜, 이완구, 이명박 니네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부패와의 전쟁이야. 어따 대고 남 탓이야. 진짜 지난주에 김기종 사건 정말 황당한 거. 아니, 외교관의 보호 임무는 정부에 있는데 정부가 제대로 보호를 안 해갖고 외교관이 다쳤어. 그런데 국민들한테 배우가 누구냐 그러고 막 지랄 연병이야. 내 진짜 방귀는 지가 껴놓고 우리한테 지랄이야 진짜. 아니, 정부에서 외교관을 보호해줘야지. 외교관이 다친 게 국민 탓이냐? 아니 뭐 우리가 그럼 깜짝색 양복 입고 막 귀에다 못 꽂고
막 사선에서처럼 막 찍으면서 외교관이 갈 때마다 우리가 보호해야 돼? 세계 국제적인 조약에 의해서 외교관은 주재국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의무가 있다. 아니 정부 차원에서 의무를 못 해놓고 국민한테 지랄이야. 국민한테 배후가 있다는 등 종북 세력이 어떻다는 등 음모론을 펼친다는 등 음모론 펼친 애들 잡아넣어. 왜 음모론 펼친 애들에다 내 이름 갖다 붙이고 지랄이야.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그러면 부정부패와의 전쟁은 제대로 못해도 경제라도 잘하면 말을 안 해요. 지금 최경환이가 금리를 갑자기 깜짝 인하했어. 아무 상의도 없이 경제 이 전문가들이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1%대로 내린 거야. 한국은행에서.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계속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하가 지금 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심하다 이래갖고 한국은행에서 계속 거부한 거야. 근데 누가?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인하했어요. 1%대로.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지금 저기 한국은행이 패닉 버튼을 눌렀다. 비상 버튼을 눌렀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어. 누구더라? 누구였는데? 저 기사 좀 찾아봐. 패닉 버튼. 한은이 패닉 버튼 눌렀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찾아봐. 지금 이제 1%대로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지금 이 장관들 때문이야. 왜? 지금 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전현직 장관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 수십 채잖아. 걔네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자꾸 낮춰갖고 집 사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집을 사면 몇 년 안에 깡통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빚 얻어서 집을 안 살라고 그래. 근데 정부는 어떻게든지 집을 팔아버리려고 계속해서 이제 막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집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금리 인하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이 안 팔린 부동산 부자들, 우리나라 부동산 가부 1%는 단지별로 갖고 있다며. 집 한두 채가 아니라 수백 채를 갖고 있대잖아. 수백 채의 대출이 물려있고 그 대출 이자가 얼마나 많겠어. 금리 인하의 목적은 지금 부동산 투기범들 때문이야. 부동산 수십 채 갖고 있는 놈들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문제는 뭐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물가가 인상이 돼. 근데 이제 그래서 정부 정책을, 이게 이명박 때부터 잘못한 거야.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망치 부이는 빨갱이? 아니, 자본주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또 빨갱이야? 교과서 얘기할 건데. 우리 교과서에 나온 얘기할 거야. 지네들이 못 알아들으면 그냥 다 빨갱이래. 저것들은 진짜 무슨 북한 간첩 같아. 똑똑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면 전부 다 빨갱이래. 미친 새끼들. 자, 이제 물가의 정책, 좀 어려운 얘기 하지 말까? 바보들이 막 들어와갖고 막 시끄럽게 하는데 설명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거고. 하지마. 그래 해야지. 자, 헛소리하는 놈들 때문에 얼리고 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요즘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1%로 금리를 인하한 이유가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경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이제 물가를, 정부는 우리 경제교과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 정부는 두 가지 토끼를 잡아야 된다.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이다. 이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그게 정부의 경제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물가는 너무나 폭등하지 않게 하면서 경제적인 성장률은 늘리는 거.
그게 이제 정부의 경제 정책의 목표야. 뭐라고요? 물가는 안정시키면서 그 경제적인 생산량은 늘리는 거. 그게 이제 정부의 경제 능력이다.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 그럼 이제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물가를 안정을 시키는 방법에는 정부 차원에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 배웠어요? 예.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첫째,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시중에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너무 많이 돌지 않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금리를 올려. 금리를 올려서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줄이는 거야. 은행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줄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금. 세금을 많이 걷어서 시중에 돈을 줄이는 거. 그게 정부의 세 가지 정책이야.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데 이명박이 어떻게 했어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4대강 사업한다고 수십조 원을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고, 그리고 잘못된 외환 정책. 그 외환 정책이 뭐냐? 그 외화를, 그 네 번째가 외환 정책인데, 그 외환, 즉 달러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800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200원에 거래하겠어. 우리나라 안에서는 1200원 정도의 가치를 유지하게 한 거야. 뭐야?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이 이만큼 있어. 이 사람들한테 달러의 공급량을 줄여서 달러 가격을 올린 거야. 그래서 중소기업을 잡은 거예요. 중소기업을 죽이고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했던 게 이명박의 외환 정책이었어. 결국 이 이명박 정부 때 물가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파탄난 게 이명박의 네 가지 때문이야.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금리 인하, 그리고 네 번째가 잘못된 외환 정책. 그것 때문에 경제가 박살이 난 거야.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경제 문제를 경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은 세계 11위 규모야.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경제 교류량이 국민 골고루에게 분배가 안 되는 바람에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야. 소비가 일어나질 않아서 재고가 쌓이고 경제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박근혜가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거야. 박근혜는 답을 몰라? 알아.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왜?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경제 살리는 척만 하는 게 목적이지 경제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오로지 자기네 아버지를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야. 모를지도. 물론 이제 박근혜가 뭘 알겠어. 근데 중요한 건 박근혜를 만든 박근혜 경제 공약을 만든 놈들은 알아. 그런데 안 해주고 있잖아. 그렇게 하라고 안 하잖아. 물론 박근혜가 이제 경제 공약을 만든 애들하고 쌩까버리는 것도 있었지만 새누리당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나라 경제가 살아가는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 환경을 더 나쁘게 하고 임금을 더 깎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 위기. 대한민국에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와서 원래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뭐가 있었다?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 노동자를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서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막 명예퇴직을 줄줄이 시키는 거 있잖아. 정리해고 막 시키는 거. 그 법이 언제 생겼냐? 김영삼 때 생긴 거야. IMF 때.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 법을 그러니까 노동법을 개혁해가지고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비정규직도 없었고 그리고 함부로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었어. 근데 그 경제 위기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다 잘라버린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저항도 못하고 당한 거야.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주무른 놈들도 같은 놈들이야. 목표는 하나, 대기업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더 노동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자기네들의 꿀물이 더 늘어나니까. 근데 그렇게 했으면 그건 공멸이라고. 지금 이대로 가면 망한다고. 망하는 걸 몰라? 알아. 알면서 안 하는 거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정규직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또 나라의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경제 위기라는 미명하에 노동의 조건을 더 나쁘게 만들고 그래서 대기업의 이윤을 더 늘리려고. 그래서 주주들이 배당금 더 많이 타먹으려고. 그놈들이 지금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지국장. 또 뭐 이 월스트리트 저널 얘기하면 또 안 믿겠지? 듣보잡 신문이다 그럴 텐데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누구냐 하면 뭐냐 하면 그 미국의 그 증권가에서 정평이 나 있는 경제 중심지야.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문 3개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그중에 가장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 전 세계의 경제인들이 읽는 신문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옛날에 내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설명했더니만 아유 듣보잡이라고 어찌나 이명박 팬들이 우기는지 참 당황스러웠다 내가 그때. 어디서 듣보잡 신문을 갖고 와갖고 그러냐고 그래갖고 어찌나 당황스럽든지. 자, 기준금리 첫 1%대 월스트리트 한국지국장 하는이 패닉 버튼을 눌렀다. 그러니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국제 경제를 가장 잘 아는 이제 신문의 한국지국장이 우리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를 비상단추를 누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비상단추를 눌렀다. 비상단추 그럼 되게 좋은 말 같잖아. 근데 영어로 패닉 버튼이야. 이 패닉 버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 지금 뭔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왔다. 위급한 상황 시에 누르거나 위급한 상황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그날 트위터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와 부채 증가로 인해 한국은행이 궁지에 몰려서 지금 이 금리를 인하했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최경환 부총리는 전반적 문제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그로 인해서 가계 부채가 폭증하게 되고 이게 뭐가 된다. 지금 한국의 가계 부채 범위가 144%야. 한국의 지금 가계 부채가 이미 해결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서 절반까지 갔다고. 144%가 빚인데 그런데 이걸 지금 더 늘어나게 할 수 있고 그 뒤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올 거다. 이게 경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대로 내린 이유가 뭐냐면 박근혜가 시중에 돈이 돌아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막 활성화된다. 그러면서 이제 뭐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1%대로 내렸다는데 지금 1%대로 내려서 그 1%대로 내린 돈이 소비에 활용이 될까요? 즉 금리를 1% 내리면 그만큼 소비 능력이 올라갈까요? 금리를 인하해도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 소비 능력이 살아나야 돼. 근데 지금 금리를 1%로 내려도 소비 능력은 전혀 살아나지 않는다고. 금리를 1%대로 내린 건 순전히 부동산 투기범들을 위해서 내린 거예요. 지금 경제를 살리는 길은 이미 나와 있어. 이미 10년 전부터 나와 있었어. 뭔데? 노동자에게 제값을 주면 돼. 노동자 한 사람당 8시간씩 일시키고 그 1시간당 임금을 10,000원씩 계산해서 주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 안 하는 거야. 안 해서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제목 서세원 서정희. 와, 서세원 서정희
요것도 내가 시리즈 스캔들일 거라고 예측은 우리가 했잖아요. 이 부부 문제, 야, 이 부부 문제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옥철 박소리 때, 아니야, 박철 옥소리 때, 그때 막 그 이혼한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그냥 인터넷을 휘감았잖아. 그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뭐 때 되니까 또 공판에 나와가지고 뭐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겪고 억지로 결혼했다. 막 도배를 해가지고 그냥 막 종편에서 와 완전 미친 것 같아. 종편이 막 와 서세원 서정이 그 뭐 저기 서세원이가 무슨 영화를 만든다 그랬지? 서세원이 하여튼 무슨 박근혜 이명박을 위한 영화 하나 만든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지? 하여튼 지금 말이에요. 예, 이 부부 문제 물론 이승만 영화 이승만 미화 영화 박근혜 이명박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승만을 미화하는 영화를 만들려고 그랬다가 난리가 난 거죠. 서세원을 목사라고 얼마나 띄워줬는데 이명박 때 그지? 이명박 때 서세원이 목사라 그러면서 엄청 띄워줬어. 기억나지? 그리고 막 그때 아침 방송 이런데 서정이랑 나와가지고 서정이의 살림살이 막 이래가지고 막 서정이 블로그도 막 띄워주고 뭐 서정이가 꾸미는 아름다운 집 얼마나 그랬다고 기억나죠? 그러더니만 알고 보니까 저 지경이야.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 목사들 중에 참 문제 많은 목사들이 많아. 이게 우리나라의 그 지금의 이제 기득권 목사님들 중에 본인들이 잘할 때 이제 지금 한 40, 50대 목사님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다 집안에서 막 그 구박받고 그러면서 성장한 아버지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 목사님들이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중받으면서 목사님이 된 분보다 시련을 견디면서 목사님 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족관계를 잘 못 풀어. 가족관계를 못 풀어가지고 이 소위 사모들 목사의 부인들이 아주 원한에 사무쳐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거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내가 볼 때 서세원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되기 수십 년 전에 그런 짓을 한 거야. 목사가 되기 수십 년 전에 그런 짓을 했던 거야. 인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영화를 만든다고 그런 거지. 안 그래? 좌우지간 가정폭력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 경찰들이 가정폭력 신고를 해도요 제대로 신고를 안 받아줘요.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경찰이 즉시 와가지고 남편을 데려간다든가 그런 조치를 했었어. 그런데 요즘은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도요 경찰들이 많이 안 나와. 그리고 와도 대충 합의 보라 그러고 막 그래.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경찰들이 막 민중의 지팡이 막 이런 얘기하면서 3분 만에 달려갑니다 이런 게 있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이 안 왔다. 그러면 이제 불이익을 당했거든. 그때는 경찰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막 그 남편들을 격리시키고 조심시키고 막 그랬었어. 내가 그때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아. 그런데 요즘은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전화해도 경찰이 아유 부부간의 문제는 좀 개입하기가 그래요 뭐 이런 식이야. 예. 지금 여전히 격리시켜요? 지금은 가정폭력법 바뀌었어요? 아니 이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그렇게 바뀌었어. 그랬는데 그 긴급 격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왔다가 그냥 가죠. 내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 시청자 중에 어떤 학생이 아버지의 폭력에 계속 시달리는 거야. 근데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와도 그냥 가는 거야. 예. 격리 안 시켜요. 법은 바뀌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된다니까? 이게 이명박 때부터 그랬어. 이명박 때부터 경찰이 슬슬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은 폭행을 당해도요 범인 못 잡는데 길거리에서 집단폭력을 당해도
범인 못 잡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피해자가 범인 잡잖아. 지금 그러니까 일반 치안이 개판이 되어 있는 거야. 경찰 인력 부족. 왜 경찰 인력이 부족할까요? 왜 경찰 인력이 부족할까? 이렇게 활동 가능한 경찰력을 쓸데없는 사찰에다가 자꾸 투입해서 그래. 쓸데없는 사찰에다 투입하고 그 필요한 인원만큼 안 뽑고 그래서 그래. 필요한 인원만큼 안 뽑고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그 무슨 세월호 유가족도 쫓아다니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민간 사찰 이런 데다 투입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댓글 추적하고 김기종의 배우를 잡기 위해서 무슨 수십 명 배치하고 그런데 경찰이 언제 치안 유지를 하겠어. 박근혜 비판한 삐라 잡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 나라 치안이 개판이 되는 거야.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4시 58분. 네. 오늘까지 제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은 좀 쉴게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제가 좀 이렇게 저를 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저를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소송 준비를 해야 돼. 예. 목요일 금요일은 소송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건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누굴 만나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다음 한 주 동안은 제가 그 망치 부인의 장기항전을 준비하는 그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23일 날 돌아올게요. 24일부터 망치 부인이 이제 본격적인 그 출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 늦지 않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방송은요 16, 17, 18일 동안은 재방송을 안 하고 19일부터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너무 좀 산만했나? 그 인트로가 길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가 인트로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뉴스가 너무나 삭막하고 분노를 폭발시키기 때문에 마음을 소프트하게 만들어 놓고 들어도 우리가 그 인간적인 분노를 가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트로는 우리가 정말 이 시사 문제를 바라보기 위한 우리가 인간이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시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한 노력으로 하는 인트로니까 여러분들 그 인트로 듣기 싫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꼭 보면요 빨리 시사해요 왜 뉴스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 인트로를 즐겨서 듣는 사람들은 변함없이 오는데 왜 시사 얘기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금방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시사를 공부하는 이유, 시사를 토론하는 이유, 사회적으로 악한 세력에게 분노하는 이유,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게 우리의 인트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3120분께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놓고 추천 안하고 도망간 인간들아 그 사랑하는 사람과 분가분가 할 때 설사할지어다. 분가분가를 쎄쎄쎄를 말하는 거야.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망치 부인의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주신 3191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방송을 녹화해서 팟캐스트와 또 이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우리 통행국님, 참사장님, 여비고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듣다 보면 화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맨날 망치부인 얘기를 들어봤자 뭐하냐. 이런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다. 변했어. 많이 변했어. 내가 2007년 1월 17일에 방송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9년 됐는데 9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많이 변했어. 내가 2007년 1월에 와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랬다가 나 쌍욕 먹었잖아. 미친년이라고. 지금 민주주의 얘기할 때냐고. 그런데 딱 1년 만에 그냥 사람들이 망치부인님 민주주의를 찾아주세요. 민주야. 근데 2008년에는 아니 맨날 시위하면 뭐하냐, 선거를 똑바로 해야지 그랬더니 또 미친년이라고. 남편이 구의원이라서 정치 빠순이 소리 한다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부 다 배교기 불여 일표라고 그러면서 투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나 또 그랬지. 투표 백날하면 뭐하냐, 찢어서 찍는데 후보를 단일화해야지. 그랬더니 또 민주당 빠순이냐고 막 미친년이 욕을 했어. 그 다음에는 이제 막 후보 단일화라고 시민들이 나서더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 내가 이제 야권 통합을 외쳤는데 그거는 조금 오래 걸리지만 이제 분위기가 슬슬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 강력한 하나의 야당을 만들어서 이 헌법을 바꿔야 된다. 여기에 많이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너무 이렇게 변화가 빨리빨리 오니까 욕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욕심은 투지를 꺾을 수도 있어요. 이 헛된 기대가 절망을 낳고 그 절망이 우울함을 낳아서 이 투쟁을 더 힘차게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 내가 일찍이 2013년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결심했잖아. 욕심을 버리자. 지금 당장 뭐가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40년 정도 투자하자. 내가 지금부터 40년 동안 방송을 해서 대한민국의 흙을 바꾸겠다.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단다. 밭을 바꾸겠다.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의 성격을 바꾸려면 밭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망치부인이 방송을 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뭐 지겨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감사드립니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길이 되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시다가 19일 날부터 재방송 틀어드릴 테니까 그때 돌아오시고 생방송은 23일 날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론자들, 우리는 이상이라도 있지 너는 뭐가 있는데. 너에게는 절망과 비아냥밖에 없지 않아? 절망과 비아냥에 찌들어서 살기보다는 그래도 오늘 꿈을 꾸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망치부인과 함께 꿈을 꾸고 싶은 분들, 손?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니까. 망치부인과 함께 오늘도 꿈을 꾸어봅시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꿈꾸는 자들의 미래가 있다. 포기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꿈꾸는 자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저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비행기를 꿈꾸지 않았다면, 비행기를 상상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탈 수 없겠죠? 망치부인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 봅시다. 포기는 배추 셀 때만 하는 거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자, 23일날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3일날 더욱더 힘찬 모습으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